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국의 금리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주요 중앙은행들, 특히 이제 스위스라든지 유럽권 중심으로 금리 인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연준은 또 금리를 5.5% 상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금리를 그래도 내리지 않겠냐라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또 언제 내릴지가 참 궁금한 시점입니다. 교수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유럽 지역에서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입니다. 경기 안 좋아서. 네.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많아야 경제 성장률이 좋고, 그렇죠. 경제 성장이 좋으면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있으면서 가격이 빨리 떨어지기 어려운데, 이 유럽 경우에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물가가 비교적 빨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내리려는 인센티브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이 이 유럽하고 반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소비가 어떻게 보면 폭발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고용 역시 흔히 말하는 중립적인 고용률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업률이 한 4%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좋다. 4% 아래를 근데 미국은 계속 찍고 있어가지고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것들이 아니냐. 그 물가 상승률이 이런 수요축 연인에서 견인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3%대를 올라가면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예측대로 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지지부진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12월만 해도 금리를 올해 3번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예측 경로대로 안 나오니까 올해는 아마 한 번 정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는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에 FOMC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연재 부합하는 수지로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 수준에 부합하는 수지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좀 안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9월 달에는 한번 내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 역시 좀 불확실하다. 결국은 지표가 연준의 의도대로 잘 나와야 결국은 인플레이션율이 내려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확신에 따라서 금리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사실 이것에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 정책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은 아무래도 한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게 되면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좀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이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어떤 우려 그리고 수입 물가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결국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태형 정책수석님이 오셔가지고 정책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선제적으로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리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9월 달에 좀 내리고 그 이후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수순이긴 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연준의 눈치는 본다 이런 식의 코멘트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 스탠스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조금은 뒤로 밀릴 가능성, 금리 인하 시점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미국으로 좀 집중해서 본다면 미국이 사실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주가도 사상 최고치이고 더불어서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낙관론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을 일부러 긁어본다면 소비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은 좋지만 내부적인 상업용 부동산 문제들도 있고 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당장은 수면 위로 부각되진 않지만 결국 안에서 골무대로 골마서 약간 미국도 경제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제 연준이 의도하는 것은 일부 경기 하락을 유도해서 예. 수요를 줄이고 수요가 줄임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연준의 목표 수준까지 내려가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런 기조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아까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업용 네. 부동산에 부실, 그러니까 공실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부동산 부분에 약간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 증가율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좀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 증가율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긴 하면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흔히 말하는 미국의 경착륙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비가 아직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고 예.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경제 성장이 좋다는 이야기로 또 연결되고 있거든요. 또 투자 측면에서는 AI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결국은 AI 전환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투자 역시 어떻게 보면 증가함에 따라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어떤 친환경 전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고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심각하게 빨리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적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선거 직전에 경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아무래도 재정 지출 좀 무리하게 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재선을 노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갑자기 경기가 급락하게 되면은 주가는 사실 선반영되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폭락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어떤 사실은 투자자들, 사실 미국의 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개인들은 연금 계좌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폭락이 연금의 폭락, 연금 가치의 폭락 이에 따라서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경기가 급락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은 좀 배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경기가 하방하는 것들, 상업용 부동산들이라든지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조금씩 덜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자체는 여러 가지 경제가 아무리 좋을 때도 문제는 있는 상태인데 현재의 성장성 그리고 선거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당장 경기가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입 물가도 좀 있었고,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가에 대한 또 시각들이 다양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차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국내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물가, 약간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의 변동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한국이 생활비 지출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식비라든지 농식품비라든지 예. 의료비 같은 건 조금 낮긴 하지만 빈도수가 많다. 주거비는 어떻게 보자라면 월세는 좀 작은데 집값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최근 확인해주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은의 연구 보고서를 봐도 한국의 생활 물가가 OECD 평균에 비해서 60% 이상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조품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 먹고 마시고 질병 같은 것들 치료하고 그다음 주거하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보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나 하는에 똑같은 고민이긴 한데 정부 측 입장으로서는 이게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되고 기업들이 위축이 되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 특히나 농산물 같은 것에 대응이 늦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단절이 돼 있고, 그다음에 흔히 말 특히 이제 농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통 구조도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소규모 영농입니다. 결국 효율성이 날라 그러면 우리 경제의 기본 원리죠. 규모의 경제가 그렇죠.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문제 역시 아무래도 아파트 쪽으로 치우친 현상. 그다음에 그린벨트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생활 환경 차원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그린벨트가 중간에 이렇게 껴있으면서 인프라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구조 자체가 물건을 싸게 공급한 흔히 말하는 공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급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썩 좋은 구조는 아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떤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함으로써 외식비도 더 많이 오르고
그 흔히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예. 임대료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고착화됐다라는 것이 약간은 하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의 어떤 묘를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물가가 우리가 생활 물가가 높다라는 얘기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뭐 생활 소득이 빡빡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내에서는 이 공공요금 자체가 이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너무 낮게 유지했었던 부분들이 적자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공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해결 방안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공공요금은 일부러 정부가 억제를 한 것이죠. 아무래도 네,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좀 낮추려고 네. 공공요금들을 억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이 한 3년 동안 적자를 50조, 45조 가량 쌓았고요. 이제 부채가 한 200조 가량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가격 역시 원가에 비해서는 한 80% 수준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적자가 미수금이라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수금이 13조 이상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3조 가량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런 공기업들이 적자를 통해서 싸게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기료는 그래도 에너지 가격이 조금 안정되면서 그러니까 빨리 올릴 인센티브가 적은데 가스 가격은 더 빨리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가스가 좀 비수기긴 한데 지금 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스 가격부터 좀 오를 것이 아니냐. 올 하반기에 뭐 전기료를 오를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실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적자 폭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금리에서 부채를 발행한 것이 한전의 입장에서는 채무 상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AI 시대가 오면서 이런 전기 공급이 가장 중요해졌는데 네. 전기 수요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전기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전에서도 지금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 결국 한국전력이나 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에너지 믹스 결국은 탈탄소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발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적자를 빨리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중장기 대책 역시 나와야 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합계 출산율이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저 뭐 0.7 곧 있으면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참 교수님이 보시기엔 이 저출산 이게 하나의 문제 때문에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뭐 다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네. 이제 일가족 양립, 그다음에 보육, 주거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저출생 극복 대책을 내긴 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부모들이 같이 양육을 해서 양육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주거가 어려우니까 결혼을 못 한다라는 그런 모티베이션도 있고요. 양육 같은 것들이 뭐 개인의 부담이 좀 크니까 이런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준다고 하면은 출산율 같은 것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빠진 것은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부분은 물가 부분이죠. 사실은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우리의 노후 생활비도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지금도 양육비, 보육비 많이 쓰고 의료비 많이 쓰면은 노후엔 좀 쓸 돈들이 없어지는데 이 노후에도 쓸 돈들이 많으니까 사실 애를 낳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령화가 되고 어떤 기대 수명 같은 것들이 둘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가를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시스템 개혁인데 결국은 저출생이란 것은 정부의 어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 성장률 저하와 어떤 재정 적자의 누적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올리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런 적응 대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적응 대책 같은 것들도 내서 우리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고 복지 정책 같은 것도 개선하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사실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와 발전이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다뤄주신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